이런 얘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소득이 조금 높아서 복지 대상이 안 된다던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 중에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1. 기준 중위소득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용어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통계 용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값을 바탕으로 여러 요소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를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 기준선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까지 1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약 80개 복지사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기준선을 6.7% 올렸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약 649만 원에서 내년 약 693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1인 가구는 약 256만 원에서 약 274만 원으로 약 17만 2천 원 인상됩니다. 이 6.7%라는 숫자 그냥 넘기기엔 의미가 큽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거든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예전에는 소득이 살짝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복지사업마다 적용하는 비율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32%를 선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주거급여는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 자체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커졌으니 그 비율을 적용한 실제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약 87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22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74만 원인데 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87만 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32%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즉 274만 원의 32%가 바로 8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퇴직하신 60대 부부가 계신다고 해볼까요? 두 분 다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소득이 변한 게 아니라 기준선이 움직인 거죠. 물론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마찬가지 구조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 체계가 별도로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조정되는데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가구 원수가 줄어든 만큼 예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 등 다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에도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라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4가지 복지가 이번 인상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3.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소식을 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중 약 80개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함께 따지는 사업도 있고 나이 제한이 있는 사업도 있고 가구원 수나 거주지역, 장애 여부 같은 추가 조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실제 조건에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예전과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1. 은퇴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2. 자녀가 독립해서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경우. 3. 최근 병원비나 돌봄 비용 등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4.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았던 경우.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면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4.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올렸을까요? 정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형편은 오히려 팍팍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식료품비, 공공요금, 병원비, 주거비까지 생활비 부담이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함께 개편됐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 물가와 실질, GDP 증가율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을 좀 더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인상이 역대 최대인 건 맞지만 여전히 실제 중위소득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이 바뀌었어도 통계 시차 등의 문제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즉,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정부 발표와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발표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내년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전 기준으로는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